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1950년대 외환수지와 복수환율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1950년대는 일본 제국 경제권에 편입되었던 식민지기와 1960년대의 고도성장 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종속경제에서 독립국의 자립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무역제도의 재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환율 제도가 어떻게 재편 형성되어 갔는지 하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50년대의 외환수지입니다. 1950년대 환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외환을 획득하고 지불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유엔군 대여금과 마이어 협정입니다. 유엔군 대여금은 1950년대 외환수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대여금의 발생 배경, 이를 둘러싼 한미 정부 간 갈등, 그리고 마이어 협정을 통해 상환에 합의하는 과정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원조와 대충자금입니다. 경제원조 역시 1950년대 외환수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원조는 누가 제공했으며 대충자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복수환율제의 채택입니다. 1950년대에는 공정환율, 협정환율, 시장환율 등과 같이 다양한 환율이 통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외환수지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무역 통계는 물론 무역외 수지 통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시기여서 일관된 지침에 근거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무역외 수지 통계는 1952년부터 수집하여 작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1958년 8월, 3월까지는 무역 통계에서도 수출은 FOB 가격, 수입은 CIF 가격 등에 근거하여 통계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에 근거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는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외환수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외환수지 관련하여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역수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1960년대에 비해 1950년대는 무역액이 아주 적었던 것에 더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0년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예외적인 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수집된 미국을 포함한 수출 물자를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탁 판매를 위해 일본 보세 창고로 보냈지만 전쟁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수입이 관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흑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을 제외하면 무역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여서 1951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평균 무역 수지 적자액은 5,800만 달러였습니다. 최고 적자액을 보인 1953년의 무역 수지 적자액은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역외 수지에서는 계속 흑자였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역의 수지에 관한 통계는 1952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1960년까지 무역의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연평균 흑자액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1953년에 무역의 수지 흑자액은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여행, 운수, 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무역의 수지에서 이와 같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한국 전쟁을 겪었던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1950년대에 무역수지 적자를 이러한 무역의 수지 흑자를 통해 보전해 갔다는 것은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무역의 수지가 흑자였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역의 수지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무역의 수지 지불 총액과 항목별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역의 수지는 해외여행, 운수, 보험, 해외 투자, 정부 거래, 증여,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항목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의 수지 지불액은 1952년과 1954년은 1천만 불 이하였고 그 이외 기간에는 1천만 불과 2천만 불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불 항목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여였습니다. 1952년에서 1956년까지만 하더라도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의 수지 지불에서 절반을 넘는 5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라 하면 무상의 원조, 즉 한국의 민간기관이 해외의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원조를 생각하기 쉬우나 이때 무역의 수지 지불 항목에서 증여는 재외 공관비와 해외 유학생 수학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수지 산출 방식에 맞지 않아 재외 공관비는 1957년 이후 정부 거래 항목에 포함시켰고 해외 유학생 경비는 1959년 이후 해외여행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7년 이후 증여 항목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급기야 1959년과 1960년에는 1%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외여행, 정부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무역의 수지 수입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의 수지 수입 총액이 가장 많은 해는 1953년으로 1억 3,500만 달러였고 가장 적은 해는 1956년으로 3,700만 달러였습니다. 1952년에서 1960년까지의 연평균 무역의 수지 수입액은 7,300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 수입 2,500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역의 수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부 거래였습니다. 정부 거래는 1953년에는 91%를 차지했고 1956년에는 54%, 1958년에는 81%, 1960년에는 7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거래는 시기마다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1950년대 전 기간에 걸쳐 79%를 차지하여 무역의 수지 수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여였습니다. 무역의 수지 지불의 증여와 달리 여기에서의 증여는 해외 민간기관에서 한국의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에
무상으로 외화를 송금한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의 수지에 포함된 증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원조와는 구분됩니다. 물론 이전 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의 수지 증여와 원조는 같으나 전자는 민간 부문 간의 거래를, 후자는 공공 부문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역 수지 적자는 무역의 수지 흑자로 보충되었고 무역의 수지 흑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거래에서 획득한 외환 수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정부 거래에 의한 외환 수입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